제1부 한겨울, 하늘이 태어나다. 양지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산자락에 포근이 안긴 작은 시골 마을. 겨울이면 눈이 천천히 내려와 지붕 위에 조용히 쌓이고 바람도 말수가 줄어들었다. 양지병원은 마을 사람들의 의지처였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곳엔 사람 냄새가 있었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이름을 기억했고 의사들은 가족처럼 병실에 자주 들렀다. 2012년 1월 3일 첫눈이 내린 지 3일째 되는 날밤 응급실 전화벨이 울렸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 젊은 부부가 급히 병원으로 들어섰다. 산모는 얼굴이 창백했고 남편은 말이 없었다. 간호사 서미영은 분만실로 뛰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평범하지 않은 출산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기는 태어났다. 울음소리는 컸고 힘이 넘쳤지만 모두가 숨을 멈췄다. 갓 태어난 아이는 일반 신생아보다 2배 가까운 체중이었다. 체중계는 9.3kg을 가리켰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기의 얼굴이었다. 턱 아래부터 목까지 살덩어리처럼 보이는 큰 혹이 자라 있었다. 그것은 아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눈빛은 살아있었지만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이건 무슨... 한 간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산모는 아기를 쳐다보지 않았다. 침대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작은 소리로 말했다. 못 안겠어요. 무서워요. 남편은 병실 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고 눈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아이에게 손도 대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 입원 수속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였다. 의료진들은 충격 속에서 침묵했다. 분만을 도왔던 의사 이정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아이는 공식 서류에는 무명여아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도저히 그렇게 부를 수 없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이름을 주기로 했다. 하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서미영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무에게도 안기지 못한 아이에게 가장 넓고 따뜻한 이름을 주고 싶어요. 하늘처럼. 하늘. 그 이름은 곧 병원 전체에 퍼졌다. 누구도 이 아이를 무명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른 새벽 NECU 병실 한쪽에는 이름표가 붙었다. 하늘, 해인율. 2012년 1월 3일 출생. 하늘은 기계음과 차가운 비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호흡기는 그녀의 작은 콧구멍에 연결되어 있었고 영양은 관을 통해 공급되었다. 혹은 점점 그녀의 기도를 압박했고 하루하루가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빛을 잃지 않았다. 하늘은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묻는 듯이 당신들은 나를 외면할 건가요? 서미영은 매일 하늘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NICU에 남아 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하늘의 손을 감싸주었다. 아무 대답이 없어도 그녀는 계속 속삭였다. 하늘아,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태어났고 살아있어. 그거면 충분해. 출산 4일째 되던 날 병원 바깥은 여전히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역신문에 실린 9.3kg 괴물아기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고 포털 사이트 댓글에는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러나 하늘의 사진을 본 누군가는 다르게 반응했다. 서울에서 근무 중이던 한 남자, 민준호. 그는 그날 밤 병원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딸 은하에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속에서 보인 것은 하늘의 눈빛이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 눈동자.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화면을 끄고 조용히 말했다. 기다려. 내가 갈게. 그 순간부터 어떤 인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몰랐다. 그 아이가, 그 남자가, 그 병원이 얼마나 많은 삶을 뒤흔들게 될지. 서울의 겨울은 날카롭고 무심했다. 빌딩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도시의 외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호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외과의 주임 교수였다. 그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수술했고
그중 절반은 생명을 지켰으며 나머지 절반은 가슴에 남겨졌다. 그러나 그 어떤 기억보다 깊게 자리한 아이가 있었다. 은하. 은하는 그의 딸이었다. 심장 기형으로 태어나 3번의 대수술 끝에 3살을 넘기지 못했다. 은하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그의 아내는 이혼장을 남기고 떠났고 그 후로 준호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살리지 못한 외과의사였고 아버지로서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 밤 양지병원의 기사에서 본 아기의 사진은 준호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 눈동자, 익숙했다. 두려움보다는 의문이, 고통보다는 생존의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오래전 다짐이 떠올랐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병원에 휴가계를 제출했다. 수술 일정은 조정했고 진료는 동료에게 맡겼다. 자신도 놀랄 만큼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차가 아닌 KTX를 탔다. 양지까지는 3시간 남짓. 유리창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 그는 오래전 은하와 함께 갔던 강릉의 바다가 떠올랐다. 그때도 겨울이었다. 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양지역에 도착했을 때 해는 기울고 있었고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보았다. 혹이 얼굴을 덮은 아이, 그러나 또렷한 눈을 가진 아이. 양지병원 로비는 따뜻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간호사가 그를 맞이했다. 서울에서 오신 민준호 교수님 맞으시죠? 그녀는 바로 서미영이었다. 그녀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아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말없이 그를 NICU로 이끌었다. NICU의 유리문 너머 하늘은 여전히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조명이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다. 얼굴의 절반은 혹에 가려졌지만 작은 손이 움직였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유리창 너머로 손을 댔다. 그의 손 너머 하늘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 눈빛이.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서미영이 옆에 섰다. 하늘이는 혼자 있지만 싸우고 있어요. 매일매일. 혹은 기도 근처까지 퍼져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호흡 중단 위험이 큽니다. 지방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서울로 이송하는 건 법적 보호자가 없어요. 출생 신고도 되지 않았고 신분도 없어요. 서류상으론 존재하지 않는 아이예요. 민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존재합니다.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병원 숙소에 머물며 하늘의 영상기록, CT, MRI, 혈액검사 결과를 모두 검토했다.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며 그녀의 수술 가능성을 정리했다. 어렵고 위험하며 복합적인 수술이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병원에 메일을 보냈다. 장기 입원 가능한 NICU 병상 확보 요청, 서울 본원에 전원 필요. 또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국내 최고의 소아마취과 전문의, 안면재건외과 전문의, 마취 기술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응답은 느렸지만 다들 이야기했다. 민 교수님이 직접 요청하신다면 도와야죠.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NICU에 들어섰다. 하늘이, 나랑 서울 가자. 우리가 해낼 수 있어. 그 말에 하늘이 대답하듯 눈을 깜빡였다. 작고 느린 반응이었지만 준호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이가 살아있고 이겨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서미영은 조용히 물었다. 이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예전에 딸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결국 잃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마치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묻는 눈, 그리고 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서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털실 인형을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다. 그럼 같이 지켜봐 주세요. 우리 하늘이. 그 순간 NICU 안은 조용했지만
어떤 희미한 빛이 피어나는 듯했다. 아이는 아직 작고 약했지만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선 어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명이 살아가는 방향이 되었다. 민준호는 양지병원에 머무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처음으로 하늘의 인큐베이터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병원의 간호사들은 그의 존재를 점점 당연하게 여겼고 NICU의 새벽은 이제 그가 내뿜는 커피향과 의사의 메모지로 시작되었다. 하늘은 여전히 작고 연약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생체 수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혹이 여전히 기도를 압박하고 있었지만 아이의 시선은 또렷했다. 민준호는 자주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속엔 의문이 있었고 묵묵한 수용이 있었다. 그건 생존 본능을 넘어선 무엇이었다. 넌 참 조용한 아이구나. 그는 어느 날 중얼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본 누구보다도 크고 단단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반응하듯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다. 준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아이는 비록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서미영 간호사는 조용히 NICU의 조명 아래서 기록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이 입원한 이후 가장 많은 시간을 그 아이와 함께한 사람이었다. 병원의 모든 간호사들이 하늘을 아꼈지만 그녀는 유독 깊었다. 마치 마지막 아이를 지키는 사람처럼. 민 교수님. 그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울로 옮기시는 건 언제쯤 계획 중이세요? 최대한 빠르면 좋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에 병원 이송 동의서조차 유효하지 않아요. 그럼 보호자를 세워야 합니다. 서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교수님이 하실 생각이세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하늘에게 두었다. 인큐베이터 너머 조용히 눈을 감은 아이의 얼굴. 혹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속에 숨은 생명이 분명히 느껴졌다. 그는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정말 가능할까? 한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된다는 것, 그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그러나 마음속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 기억이 속삭이고 있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닌 선택이야. 그리고 선택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해. 은하의 엄마가 생전에 했던 말이었다. 은하가 태어났을 때 두려움에 떨던 그의 손을 잡아주며 했던 말. 그날 오후 병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지역의 한 대형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연락을 준 것이다. 혹을 제거하는 수술, 우리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정식 등록된 보호자 아래 있어야 하며 전원 시기는 가능한 한 빨라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준호는 전화를 끊은 후 병원 원장을 찾아갔다. 출생신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병원 측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민 교수님,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지요? 의료인의 결정이 감정에 기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의사로서 저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저는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패한 아버지였지만 이번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병원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서울에서 복귀한 의료진들과 함께 하늘의 첫 수술을 위한 이송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송 허가가 떨어지자 병원 전체가 들썩였다. 간호사들은 작은 이불을 손수 꿰매어 하늘을 감쌌고 병원 식당 아주머니는 작게 써붙인 편지를 함께 넣었다. 하늘이 꼭 이겨내렴. 우린 매일 너를 응원할 거야. 전원 당일 병원 로비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들은 모두 하늘을 돌봤던 이들, 혹은 기사와 영상을 통해 그녀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었다. 아이가 조용히 휠체어형 인큐베이터에 실려 나올 때 사람들 사이에선 눈물이 흘렀다. 서미영이 하늘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하늘아, 기억해.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선택된 아이야. 민준호는 아이가 든 인큐베이터 옆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인큐베이터 위에 얹었다. 이제
우린 함께 가자. 서울로, 새로운 하늘로. 그 순간 작게나마 하늘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마치 응 하고 대답하는 듯. 양지병원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은 단지 물리적인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생명이 다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이었고 한 남자가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하늘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울의 병원 도착은 눈보라 속에서 이뤄졌다. 구급차는 조심스럽게 병원 후문을 지나 특수병동으로 진입했고 하늘은 NICU 내 격리병상으로 옮겨졌다. 이송팀은 긴장 속에서 아이의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를 확인했고 민준호는 끝까지 아이 곁을 지켰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외과 수술팀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총 8명의 의료진이 하늘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고 수술은 이틀 뒤로 결정되었다. 혹의 위치와 크기, 주변 조직과의 관계, 기도와 경동맥에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 등 모든 정보가 치밀하게 분석되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회의실 한쪽 벽에는 하늘의 3DCT 이미지가 크게 투사되어 있었다. 민준호는 레이저 포인터로 혹의 윤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혹은 단순한 종양이 아닙니다. 혈관, 신경, 근육, 연골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특히 외경동맥과 하악신경을 따라 엉켜 있어 1mm만 삐끗해도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인 박연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폐활량이 또래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호흡기가 멈출 경우 수동 환기 시스템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취도 고위험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기도 압박으로 수준외에 자발호흡이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날 밤 민준호는 병실 복도 끝 조용한 벤치에 앉아 하늘의 사진을 꺼냈다. 인큐베이터 속 혹에 가려진 얼굴.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혹이 아니라 그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이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목구비. 아직 누구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아이의 형상. 은하야, 아빠가 이번엔 지켜낼게. 그리고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다. 수술실 5번 방. 특수소화 장비와 고정대, 미세수술용 현미경이 설치된 상태였다. 하늘은 하얀 수술복 위에 서미영이 남긴 작은 파란 천인형을 꼭 쥔 채로 들어왔다. 민준호는 아이의 손에서 그것을 살며시 풀어냈다. 하늘아,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더 가벼워질 거야. 약속할게. 마취가 시작되었고 하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수술팀은 조용히 입장했고 수술이 시작되었다. 첫 절개는 턱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혹을 둘러싼 피부를 조심스럽게 열자 붉은색의 복잡한 조직들이 드러났다. 혹은 예상보다도 깊었다. 조직 하나하나가 기도와 신경에 엉켜 있었고 흡인기와 지혈기가 동시에 작동되었다. 2시간 경과. 수술은 순조롭진 않았지만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민준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수술실은 침묵과 집중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3시간이 넘었을 무렵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다. 외경동맥의 작은 분지 하나가 혹에 엉겨 있었고 절단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혈류가 수술장을 물들였다. 출혈, 압박해, 흡인기 준비. 민준호는 숨을 멈춘 채 지혈핀을 정확히 찔러 넣었다. 그러나 출혈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마취과에서 산소 포화도 저하를 알렸고 모니터의 심박수는 빠르게 떨어졌다. 심박 72, 60, 45. 수술실 안의 시간이 느려졌다. 민준호의 시야에는 눈을 감은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매니쇼에서 만났을 때의 그 눈동자. 그리고 지금 다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몰려왔다. 에피네프린 투여. 수동 환기 시작. 모든 스텝이 움직였다. 그리고 민준호는 깊이 들이쉰 뒤 출혈 지점을 집게로 눌렀다. 가늘게 이어진 혈관 한 줄이 끊어진 채 덜컥 흔들리고 있었다. 미세봉합 준비. 그는 실과 바늘을 잡았다. 1mm도 되지 않는 혈관을 이어붙이기 위한 고난도의 작업. 손끝의 감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술. 30초, 1분. 모니터에서 다시 삑 소리가 들렸다. 심박 85 회복, 포화도 91.
수술실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다. 민준호는 고개를 떨구지 않고 말했다. 계속하자. 이후의 수술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이어졌다. 혹의 주요 부위를 제거한 뒤 나머지 연조직 정리를 마쳤고 미세신경을 정리한 후 봉합이 시작되었다. 총 6시간 28분. 수술이 마무리되었다. 민준호는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대기하던 간호사와 레지던트들이 몰려왔다. 모두의 시선은 침대 위 하늘에게로 향했다. 혹이 사라진 얼굴. 아직은 부어 있었고 실밥이 가득했지만 이마와 턱, 그리고 작고 고른 입매가 조금씩 드러났다. 얼굴이 보여요. 누군가 작게 말했다. 민준호는 하늘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이제 넌 숨 쉴 수 있어. 너의 얼굴로. 그날 밤 민준호는 수술 보고서를 남기며 마지막 줄에 조용히 적었다. 하늘 생존, 구조 성공, 회복 중, 그리고 살아있는 기적. 수술 후 첫날, 하늘은 여전히 깊은 수면 상태에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붕대와 센서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호흡기와 수액 라인은 몸 전체를 감쌌다. 하지만 기도에서 울리던 불규칙한 소리는 사라졌고 호흡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민준호는 병실 앞 의자에서 밤을 보냈다. 머리맡의 모니터에서 정상이라는 단어가 주기적으로 떠오를 때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수술의 기억이 손끝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고요가 깃들었다. 이튿날 아침, 하늘은 천천히 눈을 떴다.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의 눈빛은 어리둥절했고 입술은 아직 말라 있었다. 민준호는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다. 하늘아, 일어났구나. 잘했어. 하늘은 말은 없었지만 그의 손가락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그 작고 따뜻한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에 준호는 심장이 조여오는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미 어떤 선택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병원 행정실에서는 복잡한 논의가 오갔다. 하늘은 여전히 법적으로 무국적 아동이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신분증명도 없었으며 법적 보호자 역시 없었다. 병원으로서는 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행정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다. 민준호는 행정실장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행정실장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 교수님, 이건 단순한 후견인이 아닙니다. 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윤리적 책임과는 다른 차원의. 압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아이를 수술실 밖에서도 지키고 싶습니다. 제 아이로요. 며칠 후 그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다. 서류 한 묶음을 건네받았고 자격심사, 가정조사, 심리검사, 소득증명까지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담당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사시고 직업도 바쁘신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누군가는 이 아이의 이름을 끝까지 불러줘야 합니다. 그 말에 담당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만은 않았다. 하늘의 사연이 다시 인터넷 뉴스에 실리면서 서울의 한 유명 부부가 입양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유명한 기업가 부부로 장기간 불임 치료를 받았던 이들은 하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법적으로도 가정환경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명 이상의 입양 신청자가 있을 경우 아동에게 더 적절한 환경을 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임양심사위원회는 민준호와 기업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그날 오후 서울시청 제4회의실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위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 교수님, 객관적인 환경으로 보자면 귀하는 미혼이며 고위험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수술 직후 하늘이 처음 눈을 떴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부은 눈으로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도
병실에서도 아무도 없는 밤에도요. 아이는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가 호구로만 보였을 때부터 이미 선택했습니다. 위원회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 후 며칠간 복지부와 입양기관, 병원 사이에서 여러 차례 조율이 이어졌다. 언론은 연일 입양 경쟁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로 사안을 다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이 번졌다. 경제력 좋은 집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과 처음부터 곁에 있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민준호는 말이 없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하늘의 회복을 지켜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늘은 점차 회복하고 있었다. 기계에 의존하던 호흡은 자발 호흡으로 돌아왔고 영양도 구강 섭취로 가능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 앉아있던 민준호는 하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하늘아, 혹시 아빠가 되어도 괜찮겠니? 하늘은 대답 대신 자신의 작은 손으로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임양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준호 씨의 입양 신청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잠시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복도 창문 너머엔 어둠이 깔려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병실 문을 열자 하늘은 깨어 있었다. 작은 이불을 덮은 채 그의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아. 그가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야. 하늘은 여전히 아무 말 없었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팔을 들어 올려 그를 향해 내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다. 처음이자 가장 가벼운 품에 안긴 순간 그 품 안에서 하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민준호는 그 품 속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았다. 입양이 확정된 후 민준호는 자신의 집에 하늘을 처음 데려왔다. 서울 강북구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 주택. 원래는 가족을 꾸리려 샀던 집이었지만 아내가 떠난 뒤로 오랫동안 외로움만이 머물던 곳이었다. 그 집의 계단, 벽지, 조용한 거실은 긴 침묵 속에 살아왔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집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늘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존재는 뚜렷했다. 그녀는 거실의 구석구석을 눈으로 스캔했고 커튼 너머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를 자주 바라보았다. 민준호는 그녀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새로 꾸몄다. 벽지는 연한 노란색으로 바꾸고 직접 손으로 이름을 붙인 명패를 문에 달았다. 하늘이 방. 처음 며칠간 하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관찰에 가까웠다. 낯선 공간, 낯선 가구, 익숙하지 않은 온기. 그녀는 익숙해지기 위해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넘겼다. 민준호는 서툴렀다. 아이에게 밥을 지어주는 것도, 옷을 골라주는 것도,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도 그에겐 모두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유튜브로 아이 머리 묶는 법을 검색했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하늘과 함께 어린이 공원으로 나갔다. 어느 날 그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하늘에게 물었다. 하늘아, 김치 먹을 수 있니? 하늘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조금 맵지만 괜찮아요. 그는 순간 멈칫했다. 하늘이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한 말이었다. 짧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 그래, 그럼 조금씩만 넣을게. 그날 아침 하늘은 작은 그릇에 담긴 김치볶음밥을 조용히 다 먹었다. 그리고 다 먹은 그릇을 들고 민준호에게 말했다. 아빠, 맛있었어요. 그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부엌 한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하늘이 동네 유치원에 처음 등원했을 때 아이들의 시선은 하늘의 얼굴에 멈췄다. 혹이 있던 자리에는 수술 흉터가 남아있었고 왼쪽 턱은 여전히 미세하게 비대칭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몇몇은 속삭였다. 제 얼굴 이상해. 로봇 같아. 하늘은 처음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
저녁 식사 도중 포크를 놓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민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아, 넌 아주 용감한 얼굴을 가졌어. 누구도 가지지 못한 흔적을 가졌지. 그건 너만의 이야기야. 그런데 왜 다들 웃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걸 보면 두려워하고 두려우면 말로 상처를 줘.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특별하다는 증거야. 그날 밤 하늘은 거실 한쪽에서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민준호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별을 그려 넣은 여자아이의 그림이었다. 얼굴에는 붕대와 웃음이 동시에 있었다. 이게 누구야? 하늘은 말했다. 나예요. 별이랑 같이 웃는 나. 그림 속 아이는 한 손으로 별을 잡고 있었고 다른 손은 어딘가를 향해 뻗어 있었다. 민준호는 그 그림을 거실 벽에 걸었다. 그날 이후 그림은 그의 집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 일주일 후 민준호는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하늘이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로봇이 아니라 별을 닮았다고 했어요. 별이요? 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하늘이 옆에 가서 별 스티커를 나눠줬어요. 그날 저녁 하늘은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 오늘 하나도 안 울었어요. 정말 잘했네. 근데 내 얼굴 진짜 괜찮은 거죠? 민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괜찮아서 세상이 아직 다 알아보지 못할 뿐이야. 하늘은 살짝 웃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웃음은 집 안 곳곳에 스며들었다. 어제는 없던 색이 생겼고 침묵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민준호는 저녁마다 하늘과 함께 별을 그렸다. 두 사람의 천장엔 하나둘 별이 늘어갔고 각 별엔 하늘이 날짜를 적었다. 이건 김치 다 먹은 날 별. 이건 처음으로 친구랑 손잡은 날 별. 그리고 어느 날 하늘은 별 하나의 가족이 된 날이라고 적었다. 그 별은 다른 별보다 컸고 반짝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 별을 바라보며 민준호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선택에서 시작되어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임을. 그 조용한 시작이 이제 비로소 진짜 하늘을 품고 있었다. 하늘이 집에 온 지 넉 달째 되던 겨울, 민준호는 다시 병원 수술실 앞에 서 있었다. 이번 수술은 생명을 건 것이 아니었지만 하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첫 수술 이후 그녀의 얼굴은 많이 안정되었고 흉터도 옅어졌지만 여전히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소리는 코를 타듯 울렸다. 의료진은 턱과 구개 부위의 구조적 불균형을 일부 조정하면 발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두 부위가 민감한 아이에게는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인 발성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의 설명에 민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무거웠다. 수술 당일 하늘은 밝은 표정으로 수술실에 들어섰다. 입양 후 그녀는 점점 말수가 많아졌고 종종 자신이 꾸는 꿈이나 그린 그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했다. 어른들보다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아이였다. 그녀는 민준호의 손을 꼭 잡고 물었다. 아빠, 수술하면 더 예쁜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이는 지금도 충분히 예쁜 목소리를 갖고 있어. 하지만 내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다면 아빠는 뭐든 도와줄게.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아빠한테 처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무슨 말인데? 비밀이에요. 수술 끝나면 말해줄게요. 그 말을 끝으로 하늘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민준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비밀이라는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혹은 너무 소중해서 수술은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비교적 단순한 절개와 교정이었지만 하늘의 후두 구조는 예상보다 연약했고 수술팀은 조심스럽게 조정해야 했다. 최종 봉합을 마친 후 마취에서 깨어난 하늘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처음 하루는 조용했다.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고 민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틀째 하늘이 눈을 떴다. 눈빛은 또렷했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간호사가 물었다. 하늘아, 괜찮아? 아프니? 하늘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리고 입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놀란 눈빛으로 민준호를 바라보며 입을 벌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설명했다. 수술 후 후두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며칠 혹은 몇 주면 회복될 수 있지만 회복이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민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은 요동쳤다. 아이가 가장 고대했던 순간, 첫말을 준비했다던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병실은 조용했다. 하늘은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았고 민준호는 무력함에 가슴을 쥐었다. 그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있었던 일, 간호사가 선물한 인형, 저녁으로 나온 미역국의 짠맛까지. 하지만 하늘은 말이 없었다. 그리고 사흘째 밤 하늘이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민준호에게 내밀었다. 아빠, 목소리가 없어도 사랑해요. 그 순간 그는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 눈물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하늘아, 말하지 않아도 들려. 내 마음이.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종이와 연필로 이야기했다. 민준호는 간단한 그림과 문장을 써내려갔고 하늘은 그 옆에 색연필로 답했다. 둘의 대화는 점점 더 풍부해졌고 때로는 말보다 더 진심이 오갔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알려졌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하늘의 상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떤 아이는 그녀의 수첩에 하늘이는 내 베스트 프렌드예요 라고 써주었다. 그 문장을 읽은 하늘은 웃었고 웃음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시간이 흘러 하늘의 목소리는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속삭임처럼 작았고 단어가 아닌 숨 같은 소리였다. 그러나 민준호는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었다. 그리고 하루는 아이가 힘겹게 두 글자를 꺼냈다. 빠. 민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손에 쥔 컵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다시 말해볼래? 하늘은 숨을 깊게 들이신 뒤 다시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번엔 분명한 소리였다. 울먹이지도 흐르지도 않는 그러나 누구보다 또렷한 목소리. 그날 밤 민준호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하늘이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세상 무엇보다 컸다. 아이의 말은 잠시 사라졌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목소리를 데려왔다. 목소리 없는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식이 되었고 서로를 더 단단히 끌어안는 시간이었다. 하늘은 이제 말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고. 사랑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민준호는 깨달았다. 아이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이에게 구원받았음을. 겨울이 끝나갈 무렵 민준호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병원 우편물 사이에 섞여 있던 그것은 낯선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봉투에는 보낸 이의 이름조차 없었다. 그는 무심히 봉투를 열었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것이다. 강수진.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래전 침묵의 이름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다. 민준호는 밤새 편지를 준 채 잠들지 못했다. 강수진. 하늘의 생모. 하늘이 태어나던 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병실 끝에서 몸을 떨던 모습, 차가운 시선, 아무런 정서도 남기지 않고 떠났던 뒷모습만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편지 아래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내가 받을 거라 생각 못했어. 상대방의 목소리는 약하고 가늘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췌장암 말기야. 요양병원에 있어. 민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기대하진 않지만 그냥 한 번만
아이를 직접 보고 싶어. 내 눈으로. 그게 다야. 이틀 뒤 그는 하늘에게 말했다. 하늘아, 너를 낳아준 사람이 너를 보고 싶대. 지금은 많이 아파.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 하늘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주방 식탁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갈게요.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병원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외곽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다. 방문 당일 하늘은 노란색 스웨터를 입었다. 수술 자국이 옅게 남은 턱은 여전히 볼 수 있었지만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거울을 본 뒤 말했다. 난 괜찮아요. 이 얼굴도. 병실 문을 열자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창가에 누운 여인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갔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생생했다. 하늘이. 그 이름을 말하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늘은 병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말없이 침대 앞 의자에 앉았고 눈을 마주했다. 처음 봐요. 제대로.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날 안아보지도 않고 떠났던 거 기억나요? 강수진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너무 무서웠어. 내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너무 다르게 보여서. 그게 내 죄야.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어릴 땐 나 때문에 엄마가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커서, 너무 무서워서, 나 때문이라고. 아니야, 그건. 근데 이제는 알아요. 내 잘못 아니란 거, 내가 이상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준비되지 않았던 거. 강수진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준호는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말하지도 개입하지도 않았다. 이 대화는 하늘의 것이었고 그녀의 결정이었다. 하늘은 가방에서 작은 그림을 꺼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었다. 노란 배경 위에 2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앞을 향해 걷고 있었다. 엄마는 내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냥 앞이 아닌 뒤에서. 강수진은 그림을 꼭 껴안았다. 내가 더 살아있다면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았을 거야. 미역국도 끓여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늘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지금 하나 했잖아요.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걸로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하늘은 일어섰다. 이제 갈게요. 잘 가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강수진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이불 속에 가라앉았다. 그 손끝에는 아직도 수많은 미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하늘은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병실문 앞에서 한마디 남겼다. 전 괜찮아요. 정말로. 며칠 후 병원으로 전보가 왔다. 강수진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하늘은 반응하지 않았다. 민준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니? 하늘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용기를 냈어요. 난 그거면 됐어요. 미움보다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하늘은 별 하나를 천장에 붙였다. 조그만 은색 별.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Goodbye. 하늘이 12살이 되던 봄 서울시립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 이야기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 행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발표하는 행사였다. 참가자 중에는 전교회장도 있었고 이민 가정의 아이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이름이 발표된 아이는 단 한 줄로 소개되었다. 민하늘, 특별한 시작을 가진 소녀. 무대 뒤편, 하늘은 고요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민준호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에는 하늘이 직접 그린 손바닥만 한 별 그림이 쥐어져 있었다.
그 그림 뒤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빠, 끝까지 들어주세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 조용히 조명이 떨어졌다. 사회자의 소개 없이 하늘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객석은 조용했다. 소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하늘은 마이크 앞에 섰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신 뒤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하늘입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안정적이었다. 한때 사라졌던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왼쪽 턱에는 연한 흉터가 있었고 턱선은 약간 비대칭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태어날 때 9.3kg이었고 얼굴에는 큰 혹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다들 놀랐고 제 친엄마는 절 안아보지도 않고 떠났대요. 객석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안아줬어요. 의사였고 저를 치료했지만 치료보다 먼저 절 바라봐줬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불러요. 하늘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제가 자라면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은 특이하다는 말이었어요. 어떤 날은 그 말이 칭찬처럼 느껴졌고 어떤 날은 바늘 같았어요. 왜 이렇게 생겼어? 왜 말이 이상해? 왜 하필 너야? 그런 질문들 속에서 전 생각했어요. 난 잘못 태어난 걸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객석에서는 몇몇 어른들이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아빠가 말해줬어요. 하늘아, 넌 잘못 태어난 게 아니야. 세상이 아직 널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야. 하늘은 눈을 들었다. 눈빛은 단단했다. 저는 이제 이해해요. 다르다는 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특별함으로 그림을 그리고 별을 붙이고 또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어요. 그녀는 무대 옆에서 하나의 그림을 들고 왔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이 서 있는 그림. 하나는 아이, 하나는 어른. 그리고 그 발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별은 어두워야 더 잘 보여요.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선 이유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예요. 당신이 누구든 지금 외롭고 다르고 상처받았다면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아직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빛나는 중일 뿐이에요.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코끝을 훔쳤고 누군가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한 사람, 두 사람, 곧 전체가 하나의 박수로 이어졌다. 무대 뒤편, 하늘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민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다. 비밀, 기억해요? 응, 너 수술 전에 했던 말. 하늘은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 말, 오늘 했어요. 전, 괜찮아요. 민준호는 아이를 꼭 안았다. 말없이 아주 오래도록. 콘퍼런스가 끝난 뒤 하늘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라갔다. 댓글에는 격려가 넘쳐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이 도착했다. 나도 다르게 태어났어요. 당신을 보고 용기를 냅니다. 우리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요. 별처럼 빛나는 목소리. 어느 날 작은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하늘에게 강연을 요청하고 싶다고. 아이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늘은 아버지와 함께 그 학교를 방문했다. 수업이 끝난 뒤 조용한 교실에서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누나, 혹시 나중에 선생님 될 거예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될 거야. 나 같은 애를 안 무서워하는 그런 의사.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하늘은 다시 별을 붙이기 시작했다. 천장이 모자라 벽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그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였다. 이건 내 목소리 되찾은 날. 이건 엄마를 이해한 날. 이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 날. 그리고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별빛 아래서 말하다. 시간은 무심히도 흘렀다.
그리고 하늘은 어느덧 27이 되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병동 복도를 조용히 걷고 있었다. 이름표에는 전공의 2년차 민하늘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병동의 아이들은 그녀를 하늘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부모들은 그녀를 향해 말하곤 했다. 선생님은 아이를 정말 잘 아시네요. 그럴 때면 하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그런 아이였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기억과 고통, 그리고 기적이 담겨 있었다. 세상 누구보다 아픈 아이였고 누구보다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그 선택들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의 아버지 민준호는 이제 병원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긴 외과 의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그는 새로 생긴 후배들을 천천히 떠밀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에게만큼은 늘 묻곤 했다. 지금 힘들지 않니? 하늘은 대답했다. 힘들지만 나예요. 난 이 길을 기다렸어요. 그날 하늘은 어린 시절을 함께한 한 간호사에게 전화를 받았다. 서미영. 이제는 양지병원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늘아, 혹시 시간 되면 병원에 한번 들르지 않을래? 며칠 후 하늘은 고속버스를 타고 양지로 향했다. 어릴 적엔 거대한 세상처럼 느껴졌던 풍경이 이제는 작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병원 앞에 서자 오래된 건물의 붉은 벽돌이 그녀를 반겼다. 정문에는 여전히 양지종합병원이라는 푸른 간판이 걸려 있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누군가가 조용히 걸어왔다. 하늘이 맞지? 서미영이었다. 이제 흰머리가 많아진 그녀는 따뜻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정말 너구나. 그녀는 하늘을 꼭 안았다. 정말로 의사가 되었구나. 응,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의 하늘이 되고 싶어. 하늘은 NICU로 안내받았다. 그곳엔 이제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구조는 그대로였다. 창문 너머 인큐베이터, 낮은 조명, 희미한 기계음. 그녀는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저기 지금 있는 아이 이름이 뭐예요? 수아아.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했어. 혼자야. 하늘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수아 곁엔 제가 있을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종이별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NICU 유리창에 살며시 붙였다. 파란색 별 안에는 작게 쓰인 글씨가 있었다. 너는 괜찮아. 정말로. 그날 밤 하늘은 병원 옥상에 올랐다. 양지의 별빛은 서울보다 훨씬 선명했고 하늘은 그 아래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아빠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하늘아, 너는 혹이 아니라 가능성이야. 그리고 그 말은 이제 그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이 되었다. 하늘은 그 길로 돌아와 작은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너라는 기적.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다. 한 줄 한 줄 그녀가 견뎌낸 이야기와 누군가의 선택으로 피어난 인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삶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나를 선택했을 때 그건 단지 구원이 아니라 나라는 가능성을 인정해준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그 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혹시 지금 힘들고 외로운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다르다는 건 빛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그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 이제 어른이 됐나 봐.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두렵지 않아졌거든. 민준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넌 누군가에게 하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늘은 방에 들어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별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 언젠가부터 새로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 별들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기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새 별 하나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천장에 붙였다. 그 별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하늘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어둠 속 첫 별빛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녀는 단지 살아남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하늘이 되기 시작했다. 끝.